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에 참석차 방미한 가운데 지난 19일 레일건을 비롯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미 해군 수상전센터에 방문했다. 센터는 2021년까지 근접 방어무기로 쓸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해군뿐 아니라 공군 무기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 즉 레이저 무기는 미래 전장의 핵심 무기이며 동시에 이미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9일 미 해군 수상전센터에 방문해 레일건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수상전센터는 다양한 미래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에너지를 활용한 특수무기 체계에 속한다.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는 에너지 형태에 따라 고에너지 무기, 전자력 추진 무기, 기타 비살상 무기로 분류했다. 레이저 무기 등 고에너지 무기는 기존의 무기체계와 달리 별도의 화약과 탄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광파, 전자기파, 입자빔 등의 에너지로 목표 대상을 타격한다. 에너지를 활용한 무기는 레이저 무기, 고출력 전자파 무기, 전자기팔수 등 다양하다. 레이저 무기의 과학적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액체 또는 고체로 만들어진 이등매질을 반사경과 렌즈를 활용하는 광학기술로 제어하고 전송한다. 이등매질은 글루건에 들어가는 글루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레이저 무기는 기존 무기체계보다 먼 거리의 대상을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공격을 지속하는 시간과 파괴 수준을 통제할 수 있으며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레이저는 방어용 무기 및 정밀 타격용 무기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고출력 레이저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거나 날아오는 물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저출력 레이저로 핵심 광학 및 전자장치를 파괴할 수도 있다. 현재는 미사일 시스템으로 방어하는데 이 때문에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만큼 방어할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나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방어할 시간적 여유가 그만큼 늘어난다. 레이저 무기는 특히 비용적 측면을 볼 때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체계에 합리적이다. 북한군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군은 요격 미사일로 대응할 계획인데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을 보면 사드는 110억 원, 패트리어트는 30억 원 수준이다. 북한 미사일에 탑재되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대응이지만 장사정포 위협은 다를 수 있다. 장사정포의 위협은 미사일 위협보다는 예상되는 피해가 작다. 예를 들어 포탄을 막기 위해 개발되어 실전 배치된 이스라엘에서 만든 아이언돔 체계로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는다고 가정해보면 비용 대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언돔에서 발사하는 타미르 미사일은 한 발당 6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적게는 100만 원 많아도 1000만 원 수준인 북한의 포탄을 막는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손해본다. 그러나 레이저포로 막는다면 효과적이다. 레이저 무기는 출력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발사할 때 1000원에서 만원 수준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2015년 국방부 업부보고에서도 레이저와 전자기파 등의 신무기 개발 계획이 포함되기도 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관련 기술을 이미 1990년대부터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보안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했으나 완료 시점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라고 말한다. 최소 수준의 성능이 보장되는 레이저 무기는 2020년을 지나서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해군도 한국처럼 레이저 무기를 2020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고 개발업체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개발 수준을 2020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스롭 그루먼사가 2005년 공개한 레이저 무기 활용의 작전적 함해 보고서에서는 2024년에 제2의 한국 전쟁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레이저 무기의 다양한 활용을 묘사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의 레이저 무기는 수백 미터 거리에서 낮은 수준의 장갑을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아직 개발해야 할 기술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제한된 공격으로 적이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은 개발했다고 국방과학기술에 정통한 대학의 관계자가 말했다. 예를 들면 레이저 무기로 무인 비행체 감시 센서 또는 핵심 장치를 파괴해 비행이 불가능하게 할 수 있고 유도미사일 센서를 파괴해 원하는 목표 지점을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 즉, 공격 무기가 표적을 볼 수 있어야 정확한 공격이 가능한데 눈이 파괴되어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없다. 여전히 교전거리, 교전속도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은 남아있다. 6세대 전투기 또는 주무알트와 같은 최첨단 구축하면은 레이저 무기뿐 아니라 에너지 무기도 탑재될 예정이다. 전자력 추진 무기와 전자펄스 무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자력 추진 무기는 포항시에 위치한 포항가속기에서 빛의 입자를 가속해서 발사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한다. 무기로 개발하면 전자기력을 이용해 무거운 탄체를 초고속으로 발사하고 먼 거리에 위치한 표적을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다. 전자기장에 의해 발사된 탄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파괴력인 충격량은 커진다. 전자기장의 원리를 활용해 발사하기 때문에 화약포의 발사 속도와 한계 거리를 극복할 수 있다. 재래식 포탄은 화약을 폭발시켜 탄체를 발사하지만 전자기포는 이러한 화약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 중 발생하는 화약 폭발의 위험이나 군수 지원 부담이 거의 없다. 레일건과 코일건 그리고 비행체 사출 체계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다만 발사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전자기 펄스 무기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적주요 시설이나 무기체계의 전자장치를 파괴하거나 오동작을 유발한다. 예를 들면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 핵전자기파가 발생해 광범위한 영역에 피해를 준다. 핵무기 폭발의 부수적인 효과이기도 하며 또는 이러한 효과를 의도해 소규모의 핵무기를 상공에서 폭발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전가 펄스 무기는 적에게 EMP 방호를 위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가중한다. 또한 EMP는 비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군사, 정치, 사회적 악영향 최소화하면서도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게임 속 뿅뿅 레이저 무기, 현실로 다가오나. 물론 이런 상상 속 레이저 무기는 게임에서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영화, 만화, 드라마 등등 대중매체에서 레이저 무기는 꾸준히 등장해왔다. 이런 상상은 레이저 발진 장치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한 줄기의 빛을 본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보는 것이다. 뿅뿅 소리를 내며 적을 파괴하는 레이저 광선 말이다. 1960년 5월 미국의 물리학자 시어더 메이먼이 레이저 발진 장치 개발에 처음 성공했을 때 기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레이저라는 것이 살인광선인가요? 이었다. 사실 메이먼 스스로도 레이저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 레이저로 풍선을 터뜨리는 시연을 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어쨌든 메이먼은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고 꽤 당황했던 모양이지만 그는 레이저가 앞으로 산업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정확하게 예상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 레이저는 인류의 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프리젠테이션이나 천체 관측에 사용하는 레이저 포인터부터 금속이나 플라스틱의 절단, 암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다. 게임이나 영화처럼 화끈한 레이저를 발사해 적을 인수분해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상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 레이저를 더욱 공격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로 레이저 무기를 전장에서 보게 될지도 모른다. 레이저를 무기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84년 소련 전략 로켓군은 우주 비행사를 위한 레이저 권총을 개발했다. 소련 우주 비행사가 비상시 우주 공간에서 적을 상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소련 전략 로켓군의 이 레이저 권총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레이저 휴대 무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련의 레이저 권총은 상상 속의 광선총처럼 대단한 물건은 아니었다. 사거리는 20m 정도에 불과했으며 인명살상보다는 저우주선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저우주 비행사의 시야를 방해하기 위한 용도였다. 현재는 전략 로켓군 박물관에 프로토타입이 몇 개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슷한 시기 레이저를 무기로 사용하려던 또 다른 시도도 방어 목적이었다. 1983년 3월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략 방위 구상을 발표했다.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인공위성 등을 동원해 우주에서 방어해내겠다는 엄청난 구상으로 일명 스타워즈로 불린 계획이다. 이 SDI 프로그램 중 엑스칼리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제안한 것이었다.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이용해 소련의 ICBM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수소폭탄의 개발자로 잘 알려져 있는 물리학자 에드워드 텔러 등이 주도하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소련은 경악했다. 만약 미국의 SDI 계획이 실현된다면 우주공간에서 소련이 발사한 핵탑재 ICBM을 전부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핵 전력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한다. 소련은 1970년대 미 소양국이 평화로운 우주 개발에 합의한 것을 일방적으로 깼다며 비난하고 나섰고 SDI를 격파할 우주무기 개발에 나섰다. 미국의 SDI에 맞서 소련도 폴리우스 계획을 세웠다. 초고출력 레이저를 장착한 공격형 인공위성을 우주에 발사해 미국의 인공위성이나 기타 우주 시설을 유사시 요격하려는 목적이었다. 만약 미국의 SDI와 소련의 폴리우스가 그대로 실현되었더라면 냉전의 끝은 어쩌면 우주전쟁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잘 알고 있듯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우주공간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해 적 ICBM을 요격하거나 레이저를 발사하는 인공위성으로 적 인공위성을 격파한다는 계획은 보기에는 멋져 보였으나 실현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기술적으로도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정치적인 문제였다. 체제 모순이 누적되어 병들어가고 있던 소련은 애초에 막대한 인력과 시간, 자금이 필요한 폴리우스 계획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었다. 계획의 규모는 계속 축소되어만 갔고 몇 차례 실험 후 폴리우스 계획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다. 미국은 SDI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부었지만 이 역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주적인 소련이 결국 붕괴했기 때문이다. 1991년 12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붕괴되었다. 전 세계가 두 패로 나뉘어 다투던 냉전은 일단 막을 내렸다. 냉전이 종식되며 미국이 구상하던 다양한 군사 프로젝트도 폐지 내지는 축소의 길을 걸었다. SDI도 사실상 함께 막을 내렸다. 우주에서 레이저를 발사한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은 사라지고 레이저 무기 같은 최첨단 프로젝트도 한동안 무대의 뒤편으로 밀려났다. 1995년 10월 국제연합은 실명을 유발하는 레이저 무기에 대한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의정서는 인체의 안구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영구적인 실명을 유발하는 레이저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전쟁 중 레이저 무기 사용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이기도 하다. 단, 이 의정서는 안구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닌 관측 장비에 대한 공격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레이저 무기에 대한 규제와 별개로 레이저를 무기로 사용하려는 시도 자체도 1990년대 말까지 지지부진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역시 가성비였다. 무기로 사용할 만큼의 레이저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잡아먹는 발진 장치가 필요했다. 당연히 부피와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한 예로 소련이 시도한 폴리우스 계획은 1메가와트 이산화탄소 레이저 장치를 위해 100톤짜리 로켓을 우주로 발사해야 했다.